이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6개 항원 중 6개 모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탄식을 삼켰습니다. 운명은 끝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맞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춰가는 이 지역, 그리고 그를 살려낸 이름 없는 심장 하나. 누구의 것이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 누군가는 끝까지 입을 다물기로 결심합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찾아온 가장 화려한 기적, 슬프고도 기막힌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멈춰야만 비로소 다시 뛸 수 있는 심장. 그 잔인하고도 기막힌 모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선고가 내려진 그날 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는데요. 지역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은호와의 꿈같은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마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지역이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자신의 멎어가는 심장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은 은호의 놀란 눈동자였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고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지는 모니터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걱정되는 목소리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심장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됐어요. 유일한 방법은 20분인데 아시다시피 대기자는 많고 지역 환자분의 혈액형과 조직에 맞는 공여자가 나타날 확률은. 의사는 말을 줄였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은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아들이 좋아하는 버섯만두 전골을 끓여놓고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상철의 전화기에 지은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아버님, 지역 선배가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요. 이 전화를 받은 이상철은 하늘이 노래져 주저앉았고 김다정은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1분 1초였습니다. 맘 놓고 울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도착한 김다정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아들, 그토록 건장하고 씩씩했던 장남 이지역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엄마야. 내가 대신 죽어야지. 지역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김다정의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고 곁에 서 있던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며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을 테니까요. 이상철은 과거 지역에게 못해준 것들만 떠올라 자신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그저 살아만 있어 준다면 바랄 게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비탄이었죠. 그날 밤, 박진석은 거실에 홀로 앉아 고성이가 남기고 간 기만과 거짓의 흔적들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슈조이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온 성재의 얼굴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풀빛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떼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수빈 양과의 교제를 조심스럽게 허락한 터라 혹시 그 문제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수빈 양하고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 표정이 왜 그래? 성재는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역이, 수빈이 오빠, 지역이가요. 심장이 다 망가졌답니다. 길어야 한 달이라는데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데 당장 죽을지도 모른대요. 박진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역은 단순한 아들의 친구가 아니었더라고요. 고성이를 내쫓고 나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다가온 사실들. 지역은 성재가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친구이자 차가운 새엄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대신 채워주던 존재였습니다. 아비를 대신해 내 자식을 거둬주고 따뜻한 밥을 먹여준 그 집안. 그랬기에 진석에게 지역의 가족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빚을 진 듯 미안함이 앞서는 그런 애틋한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성재가 아버지에게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리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붉어진 눈시울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겨우 수빈이랑 다시 만나보라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혁이가 저렇게 되면 전 수빈이 얼굴 못 봐요. 사랑하는 여자의 오빠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행복을 꿈꿔요. 성재야. 그리고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26년간 제 옆에 있어 준 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지혁이와 부모였어요. 저한테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형제예요. 성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박진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럼 지혁이 살려주세요. 슈조이 그룹 힘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제발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걔 잘못되면 저도 무너지고 수빈이도 무너져요. 박진석은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방치했던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의 고독을 채워준 은인이 바로 지혁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려는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아들 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격을 증명하고 아들에게 진 26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던 겁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는데요. 성재야, 고개 들어라. 너한테 느끼는 미안함. 이렇게라도 갚으마. 아버지. 슈조이 그룹이 가진 모든 의료 네트워크, 재단, 해외 협력 병원까지 싹 다 뒤질 거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면 미국, 독일이라도 보내. 내 아들의 형제 같은 친구고 앞으로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아이의 오빤데 내가 살릴게.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아버지의 단호한 약속에 성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26년 만에 부자가 처음으로 나눈 진정한 의미의 포옹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을 호출해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국내외 심장 권위자들 전부 연결해. 장기 이식센터 대기 순번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봐. 한편 영란은 이 심각한 상황을 한 발 늦게, 그것도 지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웹툰 마감에 시달리던 영란은 지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들을 뒤늦게 확인했는데요. 영란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잠겨 있었습니다. 영라야, 미안해. 당분간은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 우리 형이 많이 아파. 지환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가 아픈데? 심장이 길어야 한달 이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전화를 끄는 영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라에게 지혁은 단순한 지환 오빠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 고성이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피해를 본 지은호의 연인이자 이복 오빠 성재의 절친이기도 했으니까요. 영라는 엄마 때문에 엉망이 된 이 집안의 인연들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영라는 곧바로 성재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나도 병원 갈게. 지환 오빠랑 은호 언니 저렇게 두면 안 돼. 내가 가서 밥이라도 챙길게.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박성재의 집안과 이 지역의 집안은 생명이라는 절박한 끈으로 더욱 단단하게 묶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밤낮 없이 심장공여자를 수소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뇌사자 발생 빈도는 극히 낮았고 그마저도 조직형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기적에 가까웠으니까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지역의 입원 기간은 열흘을 넘기고 있었고 의료진은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인공 심폐기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던 어느 날, 운명은 가장 잔인하고도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본가에서 쫓겨난 고성이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기거하며 식당 서빙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룸과 고급 침구 대신 쾌쾌한 냄새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고성이는 반성은커녕 도끼만 더 품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과 복수,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 한우진 생각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진석,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내쳐? 내가 너한테 바친 26년이 얼만데. 그리고 지은호, 내년이 내 앞길을 막아? 감히 내가
그녀의 비틀린 모성애와 탐욕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지 오래였죠.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집요하게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거절 메시지만 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를 정말 미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한우진의 태도였습니다. 우진은 지은호가 준 10억을 받은 뒤 어머니 고성희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고성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우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넌 엄마 버리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널 슈조이 그룹 후계자로 만들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그녀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고 우진의 연락이 닿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고성희의 휴대폰에 드디어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떠납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잘 지내세요. 고성희는 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공항, 얘가 미쳤나? 날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고성희는 외투를 걸쳐 입고 일하던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는 하늘은 마치 앞으로 닥칠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고성희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낡은 차에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감당 못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고성희의 눈에는 오로지 내비게이션에 찍힌 인천공항이라는 글자만 보였을 뿐입니다. 한우진, 넌 못 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위해서 지은호 배까지 갈랐는데. 내가 감히 날 버려. 고성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이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욕이자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보상받으려는 뒤틀린 욕망의 결정체였죠. 빗길을 질주하는 고성희의 차는 위태롭게 차선을 넘나들었고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진을 붙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붉은 신호등조차 무시하고 교차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차로 좌측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고성희의 동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찢고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고성희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찌그러진 차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빗물은 붉은 피와 섞여 아스팔트 위를 흘러내렸고요. 고성희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고 소식은 곧바로 박진석에게 전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뭐, 사고? 고성희가.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내쫓았어도 26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박진석은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붕대와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만 기계에 의존해 쉬고 있는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박진석에게 다가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가 호흡도 없고요. 뇌사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박진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뇌사라니. 그토록 악착같이 살던 여자가, 그토록 욕망에 불타던 여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박진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슴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더접는 연기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위층 중환자실에는 심장 때문에 죽어가는 지역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뇌사 판정을 앞둔 건강한 심장을 가진 고성희가 누워 있고요. 박진석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든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그토록 기만했던 아내의 심장을 꺼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이 내린 형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까요? 박진석은 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뇌사 판정이 확정되면 장기 기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남편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성희 환자분의 장기 상태는 사고 충격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심장 기능은 양호하다. 그 말이 박진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진석은 손톱이 하얘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위층 병동에서는 또 한 번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의료진들이 뛰어들어가고 밖에서 지켜보던 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선배, 안 돼. 지여가, 은호와 가족들의 절규가 박진석이 있는 아래층 응급실 복도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비명소리에 결단을 내린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다시 의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층에 있는 이 지역 환자와의 매칭 가능성도 확인해 주시고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박진석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진석은 뒤돌아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그녀에게 마치 들으라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고성희, 당신이 지은 죄 이렇게라도 갚고 가. 당신이 버린 딸 은호가 사랑하는 남자, 당신이 망치려 했던 내 아들 성재와 내 딸 은호,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당신의 마지막 숙제가 될 거야. 박진석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잔혹한 운명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몇 시간 뒤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조직형이 일치한다면 박진석은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심장을 멈추고 그 심장을 사위가 될 남자에게 이식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과연 이 잔인한 아이러니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죽어서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뛰어야 하는 고성희의 운명은 또 얼마나 기구한 것일까요? 밤은 깊어만 가고 병원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과 죄악을 씻어내리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6개 항원 중 6개 모두 일치합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박진석은 긴 탄식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운명은 기어이 이 잔인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장기 기증 동의서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병원에 거액의 기부를 약속하는 대신 누구에게도 공여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비극과 비밀을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느낄 죄책감을 자신이 대신 떠안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은 진행되었습니다.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수술실 안에서는 고성희의 심장이 꺼내져 지역의 가슴으로 옮겨졌습니다. 쿵, 쿵, 쿵. 지역의 가슴 속에서 고성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떼어놓으려 했던 딸의 연인 몸속에서 말이죠. 수술 성공 소식에 병원 대기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살았다. 지역이 살았어. 김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은호는 지역이 나올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라와 지환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환호 뒤편 어두운 복도 끝에 박진석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읊조렸습니다. 잘 가, 고성희. 그리고 거기선 욕심부리지 말고 부디 편안해라. 지역은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 마취 기운이 가시지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낯선 박동을 느꼈습니다. 누굴까?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지역은 어렴풋이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다가 이내 등을 돌리고 떠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건 사랑하는 은호의 눈물 젖은 얼굴뿐이었습니다. 선배,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은호의 목소리에 지역은 미미하게 웃었습니다. 약속, 지켰다. 나 안 죽는다고 했잖아. 지역과 성재, 은호와 영라. 이내 젊은이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얻은 삶,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 박진석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장대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병원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수술 중 램프가 꺼진 지는 벌써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앞을 지키던 사람들의 흥분과 안도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는데요. 지역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의료진은 수술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거부 반응만 없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라는 기적 같은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다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은호는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았다는 기쁨을 만끽하던 그 순간 박진석 회장만이 홀로 병원 복도 끝 흡연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치는 패잔병의 그것처럼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방금 전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지역의 심장 박동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윙윙거리고 있었거든요. 쿵쿵쿵. 그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던 소리. 그것은 분명 죽어가던 지역을 살린 생명의 소리였지만 동시에 박진석에게는 26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 고성이가 보내는 마지막 원망의 신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내의 심장을 꺼내 넣었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박진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익명장기 기증 동의서와 고성이의 사망진단서였는데요. 서류 상단에 적힌 뇌사라는 두 글자와 사망 시각이 지역의 수술 시작 시각과 묘하게 겹쳐 있는 것을 보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이, 당신 참 끈질기다. 죽어서도 이렇게 내 곁에, 아니 우리 아이들 곁에 남는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며 라이터를 켰고 그 불꽃에 사망진단서가 아닌 자신이 작성한 기증 관련 메모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고요. 은호가 자신의 엄마 심장이 연인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성재가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은 평생 죄책감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박진석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차가운 철가면을 쓴 회장의 얼굴로 돌아와 병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지역을 바라보고 있던 은호의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벅차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지역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지만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은호는 유리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글을 쓰다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역이 살아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 혹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거북한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복도에는 피곤에 지쳐 쪽잠을 자고 있는 김다정과 이상철, 그리고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는 성재와 영라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했었나 봐.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지역을 바라봤을 때 마취에서 덜 깬 지역의 오른쪽 손가락이 침대 시트 위를 까딱까딱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은호의 동공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손가락의 리듬, 무언가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검지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던 그 버릇. 그것은 은호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가장 끔찍하게 싫어했던 엄마 고성이의 습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설마 하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아니야. 수술 직후라 근육 경련이 일어난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던진 파문은 은호의 무의식 속에 깊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고 말았지요.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는 영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경찰서 교통조사계 형사였는데요. 영라는 며칠 전 박진석을 독살하려 했던 고성이의 만행을 목격하고 폭로했던 당사자로서 고성이의 행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사의 목소리는 건조하면서도 다급했습니다. 박영라 씨 되십니까? 참고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성희 씨 차량이 어젯밤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근에서 대형 트럭과 추돌하여 전소되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고성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영란은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고성희가 죽었다니. 그토록 독하게 살아남아 기어이 아버지 박진석을 해치려 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빗길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라의 머릿속을 스치는 의구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과 지역의 수술 시간이 너무나 공교롭게 맞물린다는 점, 그리고 아까부터 아버지 박진석의 안색이 단순히 피로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죠. 영란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 무언가 숨겨진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연락한 적 없어요. 저 형사님, 그 사고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난 건가요? 전화를 끄는 영란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약 고성희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아니면 아직 모르시는 걸까? 영란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박진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 영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섬뜩할 정도의 단호함을 읽어냈습니다. 박진석은 영란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영란야, 지혁이는 좀 어떠냐? 네, 수치도 안정적이고 괜찮대요. 아빠, 근데 어디 다녀오세요? 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왔다. 답답해서. 박진석의 대답은 짧았지만 영란은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나는 소독약 냄새와 섞인 탄 냄새. 영란은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무언가를 태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이 깨어나는 게 우선이었기에 영란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아빠, 좀 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영라의 말에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역은 일반 병실로 옮겨질 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식된 심장이 마치 원래 본인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어요 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지역이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은호와 성재, 그리고 영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며 갈라진 목소리로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은호야, 선배,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응, 나 배가 고파. 지역의 엉뚱한 첫마디에 병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처음 한 말이 배고프다는 말이라니. 긴장이 풀린 성재는 야, 이 자식아. 넌 진짜 걱정시켜 놓고 밥 타령이냐?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무언가 특정하고 자극적인 맛이 미친 듯이 당겼기 때문입니다. 평소 담백한 한식을 즐기던 지역이었지만 지금 그의 입안에는 매콤하고 짭짤한 아주 자극적인 해물찜의 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전 고성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찾았던 메뉴였죠. 지역은 자신의 식성 변화가 단순히 수술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매운 게 엄청 당기네. 나 원래 매운 거 못 먹잖아.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인생이 매운데 밥이라도 맵게 먹어야지. 은호는 애써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물을 건넸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입맛도 변한대. 나중에 다 나으면 제일 매운 거 사줄게.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오자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지역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박진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누워 있어라. 무리하지 말고. 박진석은 지역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지역의 가슴, 정확히는 고성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곳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장인어른이 될 분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그 눈빛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그거면 됐다.
정말 그거면 됐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내의 심장이 펌프질에 보내는 온기가 지혁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성희야, 이제 만족하니?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아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 기분이 어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은호가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지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심장이 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서. 지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진석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심장에서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심장이 박진석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요동쳤던 것입니다. 박진석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기억하는 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세포 기억설셀룰러 메모리. 박진석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때 박진석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성이의 죽음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들어라. 할 말이 있다. 성재와 은호, 영라의 시선이 박진석에게 쏠렸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고성희 씨 말이다. 엄마가 왜요? 또 무슨 짓 했어요? 성재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짓도 못해. 어젯밤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고 은호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라만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진석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인천공항으로 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구나. 시신은 훼손이 너무 심해서 바로 수습해서 장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혁이 수술 경과가 중요해서 너희한테 알리는 게 늦었어. 성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엄마였어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달랐습니다. 은호 역시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 독살까지 사주한 끔찍한 엄마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의 심장 모니터 박동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지역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슬픈 것도 아닌데 가슴 깊은 곳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왜 그래? 울어? 은호가 놀라 물었지만 지역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당황해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너무 슬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지역의 오열에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자식들 앞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다른 사람 몸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고성이의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은 지역의 회복을 위해 최대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빈소는 차려졌지만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평소 뿌린 악의 씨앗들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없었던 탓이겠죠. 상주 안장을 찬 성재는 멍한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은호는 그 옆에서 말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징조는 뜻밖의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라고. 내가 상주야.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목소리. 바로 고성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떠난 줄 알았던 그가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으로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진은 성재를 밀치고 영정사진 앞으로 달려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순수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죽어? 나한테 돈 준다며. 슈조이 그룹 다 내 거로 만들어준다며. 우진의 폐악질에 성재가 주먹을 쥐고 다가갔습니다. 한우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둘의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우진이 씩씩거리며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은 말은 박진석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이지. 우리 엄마 죽게 만든 거 당신이지. 사고라고? 웃기지 마.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뭔지 알아? 박진석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였어. 당신이 죽이고 사고로 위장한 거잖아. 물론 그것은 고성이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보낸 문자였지만 우진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엄마 시신, 왜 바로 화장한다는 거야? 부검해. 난 내 눈으로 엄마 시신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경찰 불러. 구검에서 타살인지 아닌지 밝혀내라고. 부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진석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심장을 적출하고 화장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만약 우진이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 기록을 뒤지기 시작한다면 사고 당시의 기록과 병원 기록, 그리고 기증자, 기록 사이에 틈새가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소란을 듣고 있던 영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그리고 아빠는 부검도 없이 급하게 화장을 서두르고? 영라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형사님. 저 박영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 현장 사진이나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한편, 병실에 혼자 남아있던 지혁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밤, 누군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엑셀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한우진, 거기서 가지 마.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거대한 불빛이 덮쳐오는 순간 지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헉, 헉.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로,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는 차의 핸들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느꼈던 그 절절하고도 끔찍한 집착의 감정. 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도대체 누구의 기억이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쳐 보이는 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혁의 심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은호가 다가와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악몽 꿨어.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마 내 엄마가 죽는 꿈을 꿨다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내가 내 엄마가 된 것 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라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요. 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 오빠, 좀 어때요? 몸은 괜찮아요? 영라야.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라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지혁의 심장을, 아니 고성이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오빠한테 심장 준 공여자분 말이에요. 아빠가 절대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오빠는 뭐 들은 거 없어요? 꿈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좀 이상해서요. 고성희 씨 사고 시각이랑 오빠 수술 들어간 시간이랑 그리고 아빠가 급하게 처리하신 그 서류들. 영라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서 몰래 입수한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 희미하게 보이는 운전자의 옷차림. 그것은 고성희가 집을 나갈 때 입었던 옷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영라가 주목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사님이 그러는데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휴대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마지막 발신 기록이 어딘지 알아요? 지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딘데? 지은호. 바로 은호 언니였어요.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어젯밤 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속에서 휴대폰을 움켜쥐고
은호에게 전화를 걸던 그 손, 그리고 받지 않는 전화를 보며 저주를 퍼붓던 그 목소리. 지은호, 내년이 내 아들을 뺏어가? 가만 안 둬. 지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영라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에요. 오빠 가슴 속에 있는 그 심장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진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영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진석이 영라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영라는 뒤로 물러서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말해줘요. 진실이 뭐예요? 지혁 오빠 살린 사람. 누구예요? 설마. 아니죠.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한 건 아니죠?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 일보 직전, 과연 박진석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심장을 가진 지혁과 그 심장의 주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임을 알게 될 은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